가장 품위 있는 노후는 이거 같아요. 경제적 기반이 주는 가장 편안함일 텐데 사실은 나이 들고 돈이 없으면 품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존감이 바닥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돈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당연한 얘기가 뭐냐면요. 빚 갚게요. 퇴직 전에 40대 후반 정도 되면 내가 이 회사에서 밀려나가겠구나 감이 와요. 뭐 팀장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팀원으로 강등시키고 팀원이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 팀원에서 저 한직으로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자발적 퇴사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미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때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반드시 그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 명확하게 그때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준비할 때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할 때는 빚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 대출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퇴직 전에는 그 대출을 다 없애야지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삶이 평안하고 싶잖아요.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싶으면 퇴직 전에 다 빚 갚으세요. 왜냐면 소득이 없는 빚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건 빚이 아니라 독이에요. 내 삶을 좀먹는 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독이 돼요. 저는 퇴직하는 순간에 퇴직금을 가지고서 대출했던 걸 다 갚았어요. 그래서 전 퇴직하자마자 그러니까 2020년 그 퇴직하고 난 다음에 빚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유일하게 있는 빚은 그냥 내가 전세 내줬던 거 금융권에 준 게 아니라 개인한테 내가 내 집에 대해서 전세를 내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 이외에는 없었어요. 이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퇴직 이후에 제가 그래도 시간을 두고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지 하는 그 시간을 볼 수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빚이 있다면 다달의 빚을 갚아야 돼요. 거기다가 퇴직하게 되면 원금 상환이 더 빨라져 버려요. DSR이라고 해서 원금 상환에 대한 비율을 갖다 높여가지고 빨리 갚게 만들어 버려요. 소득이 없게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퇴직 전에 반드시 빚을 없애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빚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겠다고요? 이걸 저는 달리 표현한다면 기름을 들고서 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본주의 세상 진짜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나 있을까 봐 두렵네요.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돈 옮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돈으로 돈을 버는 건 쉬울까요? 내 노동을 제공하고서 그렇게 버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돈으로 돈을 번다는 것, 그것도 남의 돈을 갖다가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빚이라는 건. 남의 돈을 갖다가 돈을 번다는 건 그 얼마나 무서운 리스크들이 잔존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황당무계한 판타지적인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는 완전히 판타지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막상 닥치면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빚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물러서. 근데 막상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가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빚을 갚아놓고 내 몸이 움직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은 의외로 세상에 또 많아요. 큰 소득이 아니더라도 내 몸을 움직이면은 할 일들이 많고요. 거기서 내 스스로를 갖다 개발할 것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굳이 돈을 벌게 하고 내가 몸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그런 아리따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빚을 갚아놓고 편안한 빚에 억눌리지 않은 편안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라는 것들을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희망보다는 현실적인 팩트 얘기가 더 먼저 앞서서 나오는 이유는 제가 지내다 보니까 주변에서 봐왔던 사람들을 놓고 보면 빚을 가지고서 투자했던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솔직하게. 빚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워렌 버핏이 여기 와서 얘기한다고 해도 당연히 못하게 할 거예요. 빚으로 절대로 투자하지 마세요.
대부분 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 중에 어떤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목표 없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목표 있는 사람 중에도 성공을 못한 사람이 있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전부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화살을 쏘면은, 목표를 가지고서 화살을 쏘면은 관역에 가서 맞는데, 아무 데나 쏘면은 화살이라는 건 내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인데 다 분산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했던 지점에 도달하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부분은 이 분들을 특징을 보게 되면 통찰력이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맥락을 꿰뚫는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현상을 보면 이 현상에 숨어있는 정확한 의미들을 갖다가 딱 찾아내버려요. 이 사례로 저는 이제 제가 만나본 중에 가장 부자이신 분이, 제가 다니던 회사의 창업자이신 분이 가장 부자였었거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그분은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회의에서 이렇게 보면 순간적으로 딱 한마디를 하면 맥락을 정확하게 꿰뚫어 버려요.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그러면, 어떤 매장을 가면 이 매장이 성공할 건가 실패할 건가를 갖다가 딱 꿰뚫더라고요. 어떻게 꿰뚫냐면 이전에 매출이 얼마 나왔냐고 묻더라고요. 그 전 매장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묻고 난 다음에 이것도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겠는데, 내가 여태까지 해보면 장사 사업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고객한테 전달하는 것들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장사를 한다는 건 로케이션이 있는데 그 로케이션에서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정확하게 한 번에 딱 꿰뚫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맥락을 이렇게 꿰뚫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경제적 자유를 이룰 만큼 성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성장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분들은 성장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계단처럼 아니면 이렇게 상승하는 걸 알아요. 성장은 이렇게 가더라고요. 지독하게 데스밸리를 가다가 어느 순간에 쓱 갑자기 퀀텀 점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견뎌낼 수 있어요. 이 기간이 10년이 되느냐 20년이나 그래도 이걸 견뎌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장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게 갑자기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경제를 자유를 이룰 만큼 성공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특징이고요. 네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 힘만으로 그걸 만들어내지 않아요. 남의 것을 잘 빌려다 써요. 예를 들면 지식도 내 혼자서 만들어낸 지식들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식들을 갖다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인프라도 남의 걸 잘 빌려다 써요. 가장 잘 빌려다 쓴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으면 수출하기 위해서 회사에 물건을 왔다 갔다 흘러다녔던 사람들이 창업했던 회사들이 대부분 다 성공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빌려 쓰는 능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섯 가지 부분은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거를 갖다가 구조화시키는 능력인데, 이런 능력들이 대부분 다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저도 이제 글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전혀 없던 걸 갖다가 새로운 거 구조화시켜가지고 책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렇게 해나갈 텐데, 이런 것처럼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어가지고 경제를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구조화시켜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주변에 봤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 특징이 빛을 발하는 경우는 언제 빛을 발하냐면, 전 딱 보니까 딱 이 한마디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해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다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고 꿰뚫어보는 눈이 있고 성장의 법칙을 알고 빌려쓰는 능력이 있고 보이지 않는 걸 구조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걸 다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일단 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입으로 해요. 돈을 버는 사람도 대부분 다 어떻게 돈 번다는 거 컨설팅하는 사람들 와서 다 얘기해줘요. 전 이제 마트에 있었기 때문에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장사하면 되고 이렇게 장사하면 이렇게 장사하는데 다 못하는데, 우리 매장에 있는 한 직원이 고객들한테 응대할 때 서비스하는 것처럼 가서 응대하고 서비스 일단 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훨씬 더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표시 있잖아. 이 표시 옆에 just do it.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공하지 못해서 성공을 하고 싶어서 성공에 대한 것들을 갈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당장 아침에 내가 해야 될 거 하세요.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주변에 보면 이제 그 퇴직한 임원들 부부 중에
아직도 부부싸움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그때 집 사자고 그랬잖아. 내 집 사재니까 집을 왜 사냐. 대부분이 어떻게 누가 하냐면 아내분이 사자고 했고 남편은 살 필요 없다. 내가 직장 해가지고 월급 많이 올릴 텐데 그러더니 그 얘기한 지 몇 년 만에 쭉 잘려가지고 나오면 이런 일들이 있어서 부부싸움에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투자의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경제적 궁합이 맞아야만이 그 부부는 행복해요. 투자의 관점들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또 하나 차이가 있는 지출에서예요. 저하고 이제 와이프하고는 그래도 지출의 차이가 비슷한데 어떤 부부들 보면은 지출의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기는 집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거나 하는 것들을 필요 없고 집은 편안하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겠다는 남편이 있는 반면에 아내는 이 집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집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러니까 집을 인테리어를 꾸미거나 이런 것들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지출 관련된 것 때문에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차이처럼 비용을 쓰는 것들이 극명하게 틀어지다 보면 지출 부분에서도 그래서 지출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아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노후에 보면은 알콩달콩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더라고요. 이 두 가지에서 의식이 안 맞으면은 언젠가는 싸움의 시발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궁합 맞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들한테 여자를 만날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경제적 궁합이 맞는 여자를 만나라. 이 얘기를 강조했어요. 이거는 시니어들 지금 부부들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적 궁합이 맞춰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들을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결정적인 이혼의 사유에도 남들이 얘기하는 성격 차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경제적 관념 차이가 의외로 많아요. 경제적 관념이 서로 간에 일치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부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품위 있는 노후는 이거 같아요. 이게 아마 경제적 기반이 주는 가장 편안함일 텐데 사실은 나이 들고 돈이 없으면 품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끼리 흔히 얘기해서 이제 밥을 한 끼 먹고도 나오다가 괜히 신발끈 묶어야 되고 짐 챙기려고 이렇게 남아있을 때 남이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품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존감이 바닥치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거기 가서 주머니 만지작 거리다가 계산할 때쯤이면 옷 챙기고 못 챙기고 신발끈 묶고 이러면서 내 자존감을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존감이 내 자존감이 없는데 품위 있는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돈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이라는 게 나한테 뭘 주냐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돈이 주는 이 힘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품위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품위가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오는 일들의 대부분의 기반에 불행에 속을 갖다 이렇게 싸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돈이 움츠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내 삶을, 내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돈을 벌어야 돼요. 그걸 언제? 시니어 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쟁이 생활하면서 할 때 벌어놔서 노후 생활은 품위 있게 하는 겁니다. 노후의 품위를 찾아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이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없습니다. 지금 시니어 되신 분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품위 있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주고요. 지금 젊은 분들이라고 그러면 내 노후를 준비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만들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 미리 하세요. 내 얼굴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미리 해서 그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경제적 기반을 내 몸의 체력적인 기반을 갖추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품위는 돈과 건강한 몸에서 나옵니다.